네, 지금부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세 번째 조사를 벌였는데 이춘재는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자백하지 않더라도 증거물에서 DNA가 나온 만큼 진범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춘재가 복역 중인 부산 교도소를 찾아 3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춘재는 지난 18일 1차 조사에 이어 어제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나왔지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 없이도 DNA가 일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거력이 높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진범으로 특정해 송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DNA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사건까지 이춘재를 진범으로 특정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제 경찰에서 넘겨받은 네 번째 사건 증거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사건은 증거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손상됐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제 오후 경찰에 4차 사건 증거물들을 넘겨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옷가지와 손수건, 메모지 조각 등 20여 점입니다. 앞선 사건 증거물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데 1, 2주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과수는 가장 초기 단계인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증거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은 피해자들 옷에 묻은 이춘재 체액에서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0차 사건 증거물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국과수에 보냈는데 6차 사건의 증거물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6차 때 증거물이 없거나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증거물 상태에 대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물의 보관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내부 지침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춘재는 독방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1급 모범수였던 만큼 교도소 쪽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구석찬 기자가 부산교도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됐다는 소식에 이춘재가 24년째 복역 중인 이곳 부산교도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뉴스 보고 다 알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고. 교도소 측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춘재를 사인실에서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재소자와의 마찰 등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이춘재는 따가운 시선에도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TV까지 챙겨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선도 하고 자기 성실히도 하고 이런 거죠. 이춘재는 교도소 내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지내온 1급 모범수입니다. 가구 기능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성실했는데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한 모습 비춰지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춘재는 현재 연쇄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거죠. 교도소 측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춘재에 대한 신변 관리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춘재는 1991년 마지막 화성살인 사건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약 3년 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옛 인척을 통해 당시 행적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춘재가 살았던 충북 청주의 한 빌라입니다. 1994년 이춘재는 아내 아들과 함께 이곳에 살던 중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모두 멈춘 뒤 2년 9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JTBC는 이 씨와 과거 인척 관계였던 A 씨를 통해 당시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1년쯤
경기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차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1992년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청주로 이사를 한 건 이듬해입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처제 살인 사건의 판결문에도 이 씨가 2살 난 아들과 아내에게 구타를 일삼았다고 나옵니다. A 씨는 가정 불화를 못 견뎌 가출한 이춘재의 아내에게 자신이 밥을 사고 용돈도 줬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이춘재는 가출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결국 자신의 처제까지 성폭행 뒤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과는 별개로 이춘재가 1994년 처제 살인 사건 이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춘재는 이렇게 처제를 살해한 뒤 파출소로 가서 처제가 납치된 것 같다며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가 이 태연스러운 모습을 수상히 여겨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살인을 저지르면 몇 년을 사느냐 이렇게 형량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춘재를 붙잡은 김식은 형사를 정영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춘재가 경찰에 붙잡힌 건 1994년 1월 13일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죽인 날입니다. 이춘재는 범행 후 장인어른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 태연히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다녀간 처제가 납치된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당시 청주 서부경찰서 특별수사팀 김식은 형사가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울며 걱정하는 다른 가족과 달리 이춘재는 그저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 형사는 이춘재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차 뒷좌석 태우고 뒤에 이렇게 딱 탔는데 무릎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무릎이 탁 떠는 거예요. 이춘재는 경찰의 혐의를 부인하며 A4용지 7장 분량의 진술서를 여러 번 써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고 추궁이 이어지자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봅시다. 강간 안면에서도 살인 안면에서. 이춘재는 세탁기 아래에서 혈흔이 나오자 경찰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혐의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김 형사가 때려서 자백했다 이게야. 허위 자백이야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자백을 강요해 문제가 된 일을 알고 이를 이용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모두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지금 진범을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당시 시효가 끝나기 한 달 전에 검찰에선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범을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재판에 넘겨놓으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 놓고 논란이 일어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약 한 달 전인 2006년 3월 초 검찰 내부망에는 잡히지 않은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부부장검사였던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소시효 뒤에 숨어 유유자적할 범인을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과감한 기소를 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재판에 넘겨두면 법원이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고할 때까지 15년을 더 벌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늘어난 기간에 진범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욱준 현 순천지청장도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유전자가 파악됐기 때문에 동종 전과자와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두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번에 유력한 용의자가 된 이춘재를 처벌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30년이 지난 화성 사건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개발을 거듭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었고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시골길입니다. 1988년 9월 7일 이른바 7차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주민들은 이 작은 냇가를 지목합니다. 지금까지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3개 사건 중 하나입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공장과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지냈던 일.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뭐 빨간 옷 입은 사람만 그냥 그런다 그래서 뭐 밭에 그런 데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가고 그랬었지. 밤에 나오질 못한 거야. 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건 현장에서 직선 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입니다. 50대 주부 안모 씨를 살해한 범인이 이곳 일대에서 수원으로 가는 막차 버스를 탔다는 게 31년 전 당시 경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당시 채취한 범인의 땀과 이춘재의 DNA 정보가 일치하면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성시의 또 다른 마을, 1986년 12월 4차 사건 발생 장소입니다. 여기 오토바이 헬멧 있었지? 형사들이 그걸 주워갖고 오토바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내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논둑입니다. 잡초도 여기저기 자라 있는데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 이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까지 끌려온 겁니다. 9차 사건의 현장은 공원과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도 주변에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이제라도 의문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잡혀할 사람이 잡힌 건 사실 잘 된 거지. 뭐 30년 동안 못 잡고 지나간 거지만. JTBC 박민규입니다.